안녕하세요. 우디 라디오의 우디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헤르만 헤세를 밤의 사색이라는 산문집으로 처음 접했어요. 그 후 자연스럽게 그의 대표작 데미안과 수레바퀴 아래서 등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헤르만 헤세 탄생 140주년 기념 초판본 표지 디자인으로 정성스럽게 제작된 양장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독일에서 최초로 출간된 표지 디자인으로 똑같이 재현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데미안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후기들과 저마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만의 데미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년 시절의 데미안을 읽고 또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년 시절의 책방에서 한 번쯤은 들춰보았었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30대가 되어 다시 만난 데미안은 신기할 정도로 흥미롭게 읽어졌습니다. 데미안은 선과 악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피스토리우스, 에바 부인, 그리고 데미안이라는 인도자를 만나 자아 성장을 위하여 끝없는 고독과 사색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 성장을 위한 싱클레어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의 화자는 유년 시절부터 회상하며 써내려가는 중년이 된 에밀 싱클레어입니다. 그 에밀 싱클레어는 유년 시절 배경이나 성장 환경 등 어쩐지 헤르만 헤세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클레어가 자아를 못 찾고 길을 잃고 허우적될 때마다 헤르만 헤세는 싱클레어라는 그 시절의 헤세를 찾아가 피스토리우스, 에바 부인, 그리고 데미안이라는 인물로 나타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어리고 젊은 헤르만 헤세를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년 시절 싱클레어에게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약점을 잡아 악마같이 괴롭히고 싱클레어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는 그렇게 크로머에 의해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책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 지나치게 우월하고 침착해 보이고 태도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눈은 어른의 표정을 띄었으니 희미한 슬픔이 어린 냉소가 엿보였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왕자 같았다. 싱클레어는 하굣길에 데미안과 처음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데미안은 그날 수업 시간에 들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카인과 아벨 이야기란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카인은 농부, 아벨은 양치기로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입니다. 둘은 하느님께 각자 제물을 바치지만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은 반기되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가인은 그의 남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후에 카인은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느님은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싱클레어와의 첫 대화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싱클레어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카인에 대한 데미안의 견해로 싱클레어는 내면에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모든 진실과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데미안의 주장에 싱클레어는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 사고와 자아의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의 자아 성장의 초석이 되어주었던 데미안과의 첫 대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라틴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상장을 달고 다녔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단지 선생님에게 맞서는 그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했는데 그날도 무슨 이유에선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러 왔다.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하급생인 우리 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연습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성실하게 장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같았다.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지나치게 우월하고 침착해 보이고 태도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눈은 어른의 표정을 띄었으니 희미한 슬픔이 어린 냉소가 엿보였다. 하지만 호감이었든 반감이었든 나는 어쩐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내 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당시 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되새겨보면 다른 학생들과 모든 면에서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색채와 개성이 또렷해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에 띄었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왕자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인사하는 태도마저 또래 학생들의 것을 흉내내려고 했어도 참으로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우리 잠깐 같이 걸을까? 그의 다정한 물음에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디인지 자세히 말해 주었다. 아, 거기?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문 위에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랐을 뿐이다. 아마도 현관아치에 쐐기돌에 새겨진 문장을 말하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되고 닳아서 여러 번 덧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마 새나 그 비슷한 무늬일 거야. 아주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이 예전에 수도원 건물의 일부였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는 매 같았어. 그가 계속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웃더니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내가 너희 반에 있었잖아. 이마에 표식을 다한 카인의 이야기를 배운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 재미있었니? 물론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을 통틀어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른과 말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사실 카인 이야기는 독특하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독특해. 너희 선생님은 그런 점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과 죄에 관한 뻔한 이야기만 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데 너 이 이야기에 관심 있니?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짓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옳고 맞는 이야기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 더 잘 이해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 이마의 표식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렇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시는 아니 확실히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기록되고 올바르게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를 탓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카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식을 지녔고 남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 돼, 그는 표식이 있거든. 신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난 걸 거야. 이런,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잘 가.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트거리로 접어들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전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시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그런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데미안의 이야기가 완전히 엉터리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며낸 것이다. 영리하게도 그럴듯한 논리를 댔지만 그럴 리 없다. 날 속일 순 없다. 나는 성경 이야기든 다른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머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적도 없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 이야기를 찾아 꼼꼼히 읽었다. 내용은 단순 명료했다.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내는 건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모든 살인자를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정신 나간 소리다. 나는 쉽고 고상하게 설명하는 데미안의 태도에 끌렸던 것이다. 그가 말하면 모든 게 명쾌하게 들렸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은 또 어떤가?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도 했다. 내 삶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세계로 깊숙이 박혀들어가 저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고 있었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이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의 밤.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빛과 지혜의 세계를 단칼에 꿰뚫어보며 경멸했다. 그래, 그때의 나는 분명 표식을 가진 카인이었는데 수치심보다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불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내가 이처럼 분명하게 사고했던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이 모든 일이 들어있었다. 나는 온갖 격정, 감정의 분출들로 괴로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뿌듯했다. 데미안이 강자와 약자의 초점을 맞춘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카인의 이마 표식에 대해 왜 그런 평범치 않은 의미를 부여했는지, 특히 그의 눈이 얼마나 어른스럽게 빛났던지를 되새기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눈빛을 지녔을까? 왜 그토록 신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자들을 빈정댔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이어갔다. 나의 어린 영혼의 샘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오랫동안 카인, 형제 살해, 표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의 모든 인식, 의심, 비판의 출발점이 되었다.